오늘은 좀 R&D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슈퍼박테리아라고도 얘기하고 다제내성균 얘기를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다제내성균을 관리하는 그러한 그 접근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항생제 사용을 줄여야 된다. 항생제 써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줄이는데 그 줄이는 방법도 교육하거나 홍보하거나 뭐 기타 등등 방법도 있고 제한하는 방법도 있고 몇몇 국가들은 실제적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순번제로 이렇게 쓸 수 있게 그 나라 자체에서 뭐 A라는 항생제를 한 5년 썼으면 그다음 B라는 항생제를 쓰게 하고 이러한 그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 스트레코커스 뉴모니아의 페니실린 내성이 워낙에 이제 80%가 넘었으니까 의료보험 수가에서 그런 그 상기도 호흡기 감염증에 페니실린을 쓰면 의료 수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그런 페니실린을 쓸 수 없게 제도적으로 막는 그런 방법들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러한 그 항생제 내성균을 실제적으로 스크리닝하고 또 아이솔레이션해서 어떠한 그런 그 항생제 내성균을 갖고 있느냐 서베일런스도 하고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이런 트랜스미션을 막아야 된다. 그다음 보면 이제 리저버가 되는 것들을 이제 억제시키고 또 제거하고 뭐 이래야 된다. 특이하게도 다제내성균 관리인데 앞서서 반정우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항생제 개발 부분은 이 그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항생제 개발을 집어넣게 되면 이제 이쪽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항생제도 더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담아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그 경제적 효율성 또 뭐 항생제에 그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뭐 뺀 것 같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이제 항생제 아까 우리 용도원 교수님 좋은 강연 쭉 해주셨는데 항생제 사용 국내에 항생제 사용을 그럼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항생제의 사용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발표하지만 OECD 국가들 중에 저희 대한민국이 이제 앞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평균치보다도 상당히 높다. DDD 뭐 하루 1000명당 그 복용하는 항생제 양으로 결정을 해봐도 상당히 높고 이와 같이 항생제들을 많이 쓰는 그러한 이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다제내성균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대한민국의 추세다. 그렇다 그러면 사람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 항생제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농축산 분야 같은 경우에서 항생제 사용을 제도적으로 금지를 해서 사료 첨가물에 쓸 수 없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점점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신고만 이렇게 줄어들 뿐이지 항생제를 어디서 그 사용은 안 했다고 하는데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판매량은 약 920톤을 연 육박하는 추세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다 갖다 파는지는 모르는데 분명히 항생제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사용량은 일부 줄어든 느낌을 준다라고 할 뿐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닭에서 저희가 많이 먹는 그 포장 닭들에서 보면은 그 내장을 빼고 그냥 포장되어 있는 마켓에 있는 닭들의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해봐도 플로퀴놀론에 대한 이콜라이 내성이 약 80% 정도로 나온다. 그러니까 닭을 깨끗하게 씻어서 잘 요리를 해서 드셔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장을 보신 분들은 거의 뭐 닭고기를 그 다음부터는 안 먹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일본의 약 뭐 5%, 뭐 10% 이런 수준하고는 우리가 이제 비교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충민 센터장님께서 그 아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리 연구 결과를 따끈따끈한 연구 용역 결과를 좀 담아봤는데 박테리아미아 쪽과 뉴모니아 쪽에 그러한 그 질환 중심으로 해서 봤고요. 병원체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반재국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TB 쪽은 뺐고요. MRSA, VRE 이와 같이 해서 국내 8개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질환에 대한 사망률과 발생 건수를 대비를 해서 의료비 총액의 손실 부분과
사회적 손실을 한번 따져봤더니 약 평균값 5,500억 정도의 사회적 손실을 갖고 오더라. 연간 항생제 내성 때문에. 지난 언론 보도, 4월달 언론 보도가 됐던 자료가 바로 이 자료인데, 이러한 질환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망자 수는 약 3,400명에서 3,800명 정도에 육박한다 하는 저희 이용혁과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과제는 개인이 한 게 아니라 감염학회와 항균요법학회에서 학회 중심으로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한 자료인데 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적 비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5,500억 정도. 근데 이들에서 이제 최소값은 한 3,700억, 중간값은 5,500억, 예산 쓰려고 제일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거 7,500억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손실 부분들이 상당히 요 질환, 요거만 갖고도 상당히 큰 부분들을 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항생제 내성률하고 이러한 계열별 항생제 사용량하고 국내는 또 어떠냐? 실제적으로 뭐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이러한 인구수도 적고 계속적으로 이제 군집성 말씀들을 하셨는데, 인구수도 적고 제도적으로 제한도 잘할 수 있는 나라들 데이터를 보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항생제 사용량이 내성률이 쭉쭉 떨어지더라 하는 국가적 데이터들이 되게 많은데, 국내는 어떠냐 보면 지역별로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항생제를 실제적으로 좀 덜 쓰는 지역이 있고 또 항생제를 많이 쓰는 지역이 있는데, 내성률도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꺾은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이콜라이의 세프트렉손의 그러한 내성률을 보여주고 있고 클랩시엘라도 보여주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중간 값을 이렇게 20 정도에다가 이 왼쪽 값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20에다가 이렇게 선을 좀 그어봤습니다. 좀 표시가 좀 잘 보이실까 해서.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이제 항생제들을 이 D라는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항생제를 막대 그래프가 이제 각각의 항생제 사용량인데, 이 사용을 많이 한 그러한 D 지역의 병원에서 나온 내성률들을 보면 거의 뭐 이쪽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이쪽 부분들은 또 되게 높은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하지만 이제 지역적인 이러한 차이냐 아니면 병원 간의 차이냐 하는 것들은 더 스터디들이 돼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지난달서부터 감염학회와 같이 이제 항생제 스튜어디십 과제를 또 지금 이제 한 2년 계획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병원들을 후향적으로 계속 조사를 하면서 항생제 내성 균은 뭐가 나왔고 항생제는 무엇을 처방했고 그때 2차, 3차적으로 항생제들을 더 처방을 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스터디십 과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앞으로 쌓이면 좀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요. 항생제에 대한 부분들은 뭐 앞서서도 계속 말씀들을 하셨지만 2015년에 영국에서의 발표, 기타 등등 WHO의 개입, 뭐 국내에서도 그와 거의 같은 시점에 같이 이러한 관리 대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5월서부터 당시 정진영 장관께서 복지부 장관께서 이제 이러한 40개여 학회, 단체, 부처를 묶어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과 또 언론의 부분들, 또 조선일보라든가 기타 언론들, 소비자 모임, 또 동물 쪽, 환경, 해양, 식품까지 망라한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약 6개월 동안 협의체 분과 회의 등을 통해서 2016년 9월에 당시 총리께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범부처적으로 이제 항생제에 대한 관리를 6개 부처가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하겠다 하는 것들을 발표를 하셨고, 그 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체, 비인체 부분에서 항생제 사용량도 줄일 뿐더러 또한 내성률도 줄여가는 그러한 대책들을 진행을 하겠다 하고 6가지 추진 전략을 발표했고, 현재까지 2020년까지 계속적으로 이 과제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뭐 잘 안 지켜진다 등등도 있지만 상반기, 하반기에 매년 이러한 6개 부처 결과 보고서를 만들고, 또한 포럼도 계속 매년 11월 셋째 주 항생제 내성 주간에
서울에서 대대적인 그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과 함께 항생제에 대한 내성 포럼들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내성 포럼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추진 실적이나 결과들은 약 47개 과제에 대해서 6개월에 한 번씩 6개 부처가 무엇을 수행을 했고 얼만큼 추진을 하고 있고 달성하였는지 또 더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사실은 이와 같이 그 구제역대 복지부가 옆에 앉아서 사람이 누가 다치는가 해서 그 범부처 대응반에 가서 앉아있기는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6개 부처가 이러한 감염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매년 6개월에 한 번씩 그 보고서를 제출하고 추진 실적을 따져보는 것은 항생제 내성이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파는 뭐 사람만이 아니다라는 것들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이러한 그 식품이나 뭐 수산물, 농장 또 반려동물 이 모든 에코시스템 전반에서의 그 항생제 내성 균은 유전자는 서로 돌고 있고 이러한 그 서큘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관리해 갖고 관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세계적인 뭐 국제 기구들이나 또는 뭐 선진국에서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들이 용도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감시 서베일런스 시스템에서 인체에서부터 시작을 2015년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5월에 사업은 시작을 했고 전국 그 6개 권역에서 시작을 하다가 현재 이제 8개 권역으로 늘렸고요. 그래서 8개 권역의 대표 병원들을 한 군데씩 선정을 해서 이 병원을 선정을 하고 그 병원들의 표준 시험법들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동일한 기간에 모든 검사들을 다 수행을 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시는 그 뭐 기재부 분들이나 만나면 이제 이것들을 왜 하냐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선생님 그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봐도 동일한 날 동일한 시험 문제를 갖고 똑같은 시간에 앉아서 시험을 보는데 이 감수성 시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갖다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세균도 민감하냐 그래서 이 뭐 시험 문제 유출은 안 되지만 어떻게 됐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시험법과 동일한 항생제를 갖고 동일한 균에 대해서 봐야 전 세계가 비교가 가능하다. 그래서 WHO가 그 보고한 그 WHO 글라스 가이드에 맞춰서 한국적인 형태들로 만들고 이 8개 병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범체에 대해서 분리된 병원체들은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수조사가 말이 좋아서 전수조사지 상당히 그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어느 거 하나 놓칠 수도 없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은 갖고 있고요. 그와 같은 그 전수조사하는 결과들은 우리가 이제 11개 병원체, 글라스에서 WHO에서는 8개를 요구를 했는데 국내 사정에 따라서 슈도모나스하고 엔테로코커스가 국내에 상당히 내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3가지를 더 추가해서 11종에 대해서 이 WHO가 정한 혈액이나 요에서 나온 모든 그 병원체들을 전수조사하고 특히 또 이제 대상 항생제에 대한 그런 그 항생제들도 다 통일을 하고요. 대상 유전자도 통일을 해서 그에 대한 결과들을 매년 16년서부터 현재까지 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각각의 주요 병원체에 대한 각각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들을 보시면 이와 같이 높고 가장 역시 높은 것들은 아시네토에서 이와 같이 카바페넴이건 뭐건 하여간 다 높게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스타필로코커스 오리우스도 높고요. 보시면 이콜라이도 뭐 이렇게 낮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 데이터를 모아 보니까 좋은 거 하나는 전 세계 같은 실험을 해서 같은 데이터를 나오니까 후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대한민국이 이 코글라스 사업을 되게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잘 떠 있고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다 데이터가 비교가 되는데 이쪽들이 주로 이렇게 낮은 쪽 애들이 이쪽입니다. 뭐 핀란드, 뭐 독일, 뭐 노르웨이, 스웨덴 잘 사는 나라들. 예. 유고슬라바키아 뭐 한참 읽었습니다. 저 이게 뭔 말인가 해갖고 근데 유고슬라바키아 뭐 연방공화국 뭐 이러던데요. 이쪽이
그 중에서 유럽 쪽에서는 좀 높은 쪽에 들어가고요. 다행히 우리를 이제 넘어서는 나라가 이제 말레이시아나 뭐 필리핀 정도가 이제 우리를 넘어서고 있고, 전 세계에서 아주 높은 수준을 꿋꿋하게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 쪽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년서부터 이러한 WHO 클래스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는 병원체도 지정된 병원체, 지정된 항생제, 지정된 시험법으로 시험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봐야지 알지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높으냐?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높더라, 이제는 해보니까 높더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체 다음에 저희 그 국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가지 고민을 한 게, 각각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질병관리본부만 하더라도 인체를 중심으로 해서 코글라스 사업 6개 뭐 8개 병원 서베이 전체적으로 하는데 뭐 돈 얼마 들겠어? 저 사업이 10억짜리 사업입니다, 매년. 그러니까 감시만 하는데 10억, 균 모아서 항생제 감수성 시험만 하는데 10억이 드는 사업인데, 각각의 농식품검역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가축, 소돼지, 닭의 내성률 검사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8억 정도 감시 사업을 하고 그 내성들을 보여주고 있고, 한강수계 환경부에서 한강수계 항생제 내성 사업을 연 10억짜리 과제를 하고 있죠.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내성 감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조선일보에 한강의 슈퍼박테리아 이 사업이 이제 이 결과가 나오는 날 뜨는 그 테마인데, 그게 지금 환경부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식약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장 닭들, 또 뭐 포장 돼지고기, 여기에서 식품에서 검사한 결과들, 이것들을 식약처는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감시에는 많이들 돈을 예산도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단계만 넘었으면 전혀 연구를 할 수가 없더라. 근데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은 얘기할 때 부처의 뭐 벽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사실은 공무원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뭐 출연연에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분야가 있고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보고 가서 환경 가서 물 떠다가 항생제 내성 막 검사해라 그러면 물을 몇 미터에서 떠야 되는지, 이게 몇 리터를 떠야 되는 건지, 가져다가 무슨 실험을 해야 되는지 서로가 전혀 모른다는 부분들이 더 큽니다. 그래서 메테리얼이 바뀌면 제가 어디 가서 돼지 도살장에 가갖고 이걸 가갖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걸 균을 주는지도 서로가 다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가 넘었으면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정부 부처의 벽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벽이 아니고 관리의 대상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이러한 그 감시들이 하나로 좀 모여져야 되고 하나의 연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 시작점이 원에스였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관리 대책에 따라서 R&D적인 성향들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원에스를 기반을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각각의 부처에서 중심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사업적으로 하고 있는 병원체만 해도 이와 같이 다양합니다. 감시에서 쓰는 거, 기전에서 하는 거, 진단법에서 하는 거, 각 6개 부처가 서로 다른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체 중심으로 항생제 내성이 왜 문제냐? 사람이 걸려서 죽으니까 문제지, 돼지는 매몰시키면 되는 거고, 닭은 수입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사람 중심의 그러한 그 균종을 먼저 조사를 해보자 해서 9종을 6개 부처에서 선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과제들을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각 과제들을 저희가 17년서부터 약 한 17년서부터 30억, 그 다음에 19년서부터 약 45억의 예산을 담아서 이러한 기정과 조사 연구 원에스에 대한 부분들을 담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17년서부터 수행을 했던 이 사업들에서 좀 재밌는 결과들 나온 것들이 이제 2년 반이 되다 보니까 있어서 그 내용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일 재밌는 테마 중에 하나였는데요. 반려동물하고 사람하고 진짜 내성끼리 왔다 갔다 하냐? 요즘 가족끼리 왜 이래? 할 정도로 가족끼리는 허그나 뽀뽀를 하면 큰일 나는데, 강아지는 뭐 슈퍼마켓을 뭐 마켓을 가도 꼭 안고 가야 되고, 고양이는 항상 이렇게 품에 데리고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반려동물하고 진짜 실제적으로 사람하고 내성 전파가 되느냐. 또 가축, 이 가축 부분은 식품 쪽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축하고 축사 주변 환경, 이 종사자는 이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의 사람은 반려동물 맨날 껴안고 다니는 사람을 저희는 타겟을 잡았고요. 이 가축에서는 이제 농장주, 또 가축에다가 사료 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그 환경, 하천, 병원 내 이런 환경들에서 실제적으로 항생제 내성들이 얼마나 존재하느냐. 그래서 뭐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이 이제 강아지 중심으로 해서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정, 집 안에 환경들, 또 강아지가 사는 곳 뭐 등등등등을 조사를 하고 여기 가축에서는 축사서부터 해서 도축장 또 유통업체까지 전체를 다 조사를 하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들은 축사가 갖고 이제 그 종사자들을 보면 이게 좀 우리 같은 한국인을 조사하면 좋을 텐데 요즘은 거의 없어서 이게 외국적 성향들의 그 결과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조금 그 문제이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하천 환경, 하천 처리장에 대한 결과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서서 보여드린 그 과제에서 한 2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한 6,500주 정도가 분리가 가능했고 재밌게도 에피데믹상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과 동물에서 한 31개, 사람 환경에서는 한 86개, 그 다음에 동물 환경에서는 한 134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PFG 패턴이나 유전자 양상 이런 것들이 동일한 시기에 가축 농장에서 나온 그러한 그 균자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모은 겁니다. 셋 다 같이 갖고 있더라. 9개나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많이 분리되는 것들은 이콜라이가 주로 분리가 됐고 스타플로가 그 다음에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근데 스타플로는 이때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가축이나 반려동물 이쪽에서는 스타플로 오리우스가 잘 안 나오고 스타플로 에피데미스나 스타플로 슈도인터미디우스가 나오기 때문에 종만 스타플로 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반려동물에서 그람 네가티브, 그람 포지티브가 반려동물에 나오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사람에서 동일하게 나오고 그런 것들이 그러한 그 유전자 타입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반려동물이 문제다라는 결론은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 산업이 되게 큰 산업입니다. 그 21세기의 그 우리나라 주력 사업이기도 한데 이게 뭐 반려동물이 꼭 좋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사람이 좋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사람 때문에 해를 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려동물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러한 그 추측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윤동 교수님도 강아지 되게 좋아하실 텐데 반려동물에서 보면 팸이나 이러한 그 국내에서 유행하는 타입들인데 반려동물에서 처음으로 분리되는 그러한 내성균들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CTX-M15 같은 경우는 인체에서 되게 그 많은 그러한 타입인데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강아지에서 나오는 그러한 타입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 PFG 패턴을 보면 뭐 그림으로 봐도 똑같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거의 사람하고 반려동물에서 그 같이 분리가 됐는데 PFG 패턴이 100% 똑같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이 반려동물한테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클로날 스프레딩 되는 형태들도 MRS에서 ST72, SSC 맥에서 이와 같이 그 가구와 또 이 동물 환경에서 동일한 그런 그 PFG 패턴들을 볼 수 있었고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이 반려동물 사람 환경 간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여기서 보시면 유사소도 100%를 일치하는 그 동일 내성 클론들이 지역사회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분포되고 있더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MRSA나 MRSP나 마찬가지로 이런 그 케이스에서도 보시면 슈도 인터미디우스도 사람의 피부하고 환경에서 그래서 슈도 인터미디우스 같은 경우가 사람에서는 별로 많이 그 분리가 되지 않는 것들인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그 클로널 되는 것들이 나타나고요. 가축에서도 보시면 이제 돼지 같은 경우가 MRSA와 이제 MSSA 타입들을 이렇게 보시면 사람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동물 일하는 사람들 그 주변 농장 이렇게 쭉 보시면 같은 타입들 특히 ST398
이 종이 다 퍼져 있더라. 이 타입들이. 그래서 이 MRSA 쪽에서는 보시면 뭐 아주 다 갖고 있다 같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MSS에서도 ST398 타입이 다 갖고 있고 유전자적으로 이제 분리된 것들을 다 홀지놈 시퀀싱을 해봐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가축하고 사람 간에도 계속적으로 전파가 되고 있고 환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농장 주변에 있다는 것은 비가 오면 쓸려서 하천으로 갈 거고 하천에 들어간 것들을 다시 또 돌 수밖에 없다라는 형태들을 보여주고요. 엔테로코커스 피칼리스인 경우에도 소, 돼지나 사람 환경에서 동일한 유전자 타입들이 나타나고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그러한 타입들도 이와 같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ESBL 이콜라이에서 CTX-M 타입에서 보시면 아까 반려동물에서 CTX-M15가 처음 분리됐다 그러는데 여기 뭐 양동 분야에서 보시면 CTX-M55나 15 같은 것들이 아주 그냥 노멀하게 퍼져 있는 그래서 인체의 유행 타입이나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축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CTX-M55나 15가 가장 메이저하면서 사람하고 유사한 그런 그 유전자 타입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같이 나타나는 타입들도 이와 같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이 양돈하고 축산 쪽에서 보면 역시 비싼 게 더 낫다 하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소는 훨씬 내성이 낮고요. 사람과의 인터랙션도 별로 없고 돼지고기가 조금 싸서 그런지 내성도 높고 그 인터랙션도 상당히 높더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닭을 하고 있는데 닭이 더 싸서 더 높게 나타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타나고 특히 이제 또 그 부울경 지역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하천과 병원 환경 주변을 쭉 봤는데 여기서는 이 ABC 중에 이 지역을 못 나타낸 게 사실은 항생제 내성 부분은 지역적 성향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어떤 시장님이나 도지사는 그 우리 지역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그 민감성을 안고 있는데 특히 뭐 문화지역 요즘 이런 것들 선전들을 많이 하고 어디로 놀러 오세요 이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발표들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BC 지역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역 간의 편차는 분명히 있고요. 특히 그 C지역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높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 지역이 특히 그 지사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어디로 놀러 오세요 를 하고 있는 곳이어서 상당히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러한 그 병원이나 또 하천 분리주들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사람이나 이 병원의 분리주들 또 이것들이 하천에서 거의 그 동일하게 나타나는 타입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KPC2 같은 경우, 클랩실라 같은 경우는 이 타입이 그렇고 이콜라이에서도 KPC2. 그래서 인체에서 저희가 아까 코글라스나 이런 데서 봤던 그러한 그 유행형 타입들이 거의 하천 병원 환경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드릴 말씀들이 좀 많아서 빨리 지나가면 실제적으로 살모넬라 하천에서 살모넬라 잘 나올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상분리주와 하천분리주들을 보시면 동일하게 나오고 유전자 타입들도 같은 타입들이 이와 같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 그래서 부산 울산에서 이거 하신 교수님이 이게 전국으로 늘려야 된다. CP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카보페넴 CRE 정도도 아니고 카보페넴 A지를 생산하는 엔테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전국으로 늘려야 된다는데 병원 환경이나 또는 인체나 하천에서 같이 이와 같이 공동적으로 같은 타입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사람하고 반려동물하고 실제적으로 스타필로코커스 종에서 유전자적으로 잘 진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인비보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커뮤니티에서 특이하게도 스타필로 오리오스에서는 이 타입의 유전자들만 서로가 잘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성 유전자가 다 왔다 갔다가 아니라 저희 지금 보고된 타입에서는 특히 요 타입 4에 관련된 요 타입들만 가고 슈도 인터미디우스는 또 다르게 요 타입만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타입들은 전혀 저희가 컨주게이션을 시켜보건 필터에다 붙여다가 넣어보건 뭐하건 안 나타나는
그러한 그 타입들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어서 이러한 그 또한 이러한 타입에서는 그 반려동물하고 사람하고 유전자적으로 계속적으로 인터랙션이 훨씬 더 빨리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아까 뭐 획득도 막을 수 없다 그랬는데 전이 또한 그렇게 막기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사람 동물 환경에서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정상인하고 CDI 환자에서 그 디피실 환자인데요. 크로스틴 디피실 환자 총에서 보시면 훨씬 더 이제 디피실은 당연히 항생제를 많이 처방을 받았고 치료를 해서 정상 균총들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설사 증상을 나타내는 게 이 디피실 때문에 장내에 디피실이 많아져서 설사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균총들이 훨씬 더 적고요. 정상인들은 이와 같이 팍팍하게 무슨 색깔인지도 모르게 그냥 모든 균총들이 막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생제 많이 처방을 하니까 훨씬 더 아주 선명해 보이긴 하지만 종류가 훨씬 더 적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장내에 유용 균총들이 없게 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유전자, 내성 유전자는 그에 비해서 좀 적은 부분에 C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성 분포가 많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똑같은 사람의 케이스를 돼지, 소에다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성균을 분리했을 때도 싼 게 좀 문제였는데 이 돼지가 그 내성 마이크론 분석에서도 똑같이 내성 유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소보다 보시다시피 훨씬 더 많은 그 부분들을 안고 있었고요. 그래서 돼지 쪽이 실제적으로 내성 유전자의 분포나 내성 양이나 내성 유전자의 양이나 모든 거에서 마이크로 분석에서 훨씬 더 높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C자가 O자가 났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그 항생제들은 각각에서 보시면 다 이쪽이 다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나 베타락탐이나 테트라에서 다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유전자의 타입은 높은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하천수에서는 어떠냐, 또 병원 폐수가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떠냐 했는데 이 했던 병원에서는 이 데이터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병원 유입수보다 병원 원수보다 방류수에서 훨씬 더 이게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처리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탈 시스템들을 구축해서 현재 그 원에스 포탈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 올 8월서부터는 이러한 그 결과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결과들, 또 각 부처에서 사람, 동물, 환경 간의 항생제 감수성 시험들을 했던 결과들, 또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내용들, 이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포탈 시스템으로 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8월서부터 이 사이트를 저희가 열을 거고요. 현재 거의 그 1차 사업은 완성이 돼서 지금 마지막 균주 정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주도 분양을 해서 연구자들이 이에 관련된 사람, 동물, 환경과 관련된 병원체들을 다 분양받아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이트를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제 검체 또 뭐 병원체 뭐 MRSA 94주 뭐 MRSA 208주 뭐 이렇게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한 6,000주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시험들이 다 끝난 그러한 그 병원체들을 같이 공유를 할 거고 그에 대해서 이제 8월서부터 정식 오픈하고 분양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담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발전을 시키면 실제적으로 항생제 내성하시는 분들 외국의 남스나 뭐 담맵이나 뭐 이런 사이트들을 많이 보시는데 국내 사정들을 이 부분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R&D 사업을 이 6개 부처가 같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막 X자 됐던 그 부분들을 이제 많이 채워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19년서부터 저희가 약 한 400억 예산을 해서 이 각 부처의 연구기관들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꼭 말씀을 시간이 없는데 드려야 되는 것들은 과기부가 올해서부터 이제 들어와서 내년에 20년서부터 예산 투자를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컨퍼런스도 또 예산 부분하고도 있는 것 같은데 과기부가 기정과 제어에 대한 부분들은 과기부가 직접 관리해서 연구재단 과제로 내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이 6개월 5억이고 21년 10억, 22년 10억으로 해서 담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10억씩 해갖고 35억을 투자해서 과기부 생명기술과에서 들어와서 지금 이제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심에서 생명 그 전문의
그 심사를 제가 지난주에 받았는데, 지지난주에 그때도 그 과기부가 꼭 들어와서 기전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들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또 우리 그 출연연 중심의 그러한 그 항생제 내성 사업이 되면 그 우리 사업하고 같이 결과를 공유하거나 또 같이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서로가 이렇게 결과들이나 연구 이런 소스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들을 만들어가면 국가 예산이나 또 연구 결과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은 테마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들은 다양한 항생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고 있고요. 현재는 감시 중심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각 부처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과기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전 규명, 극복 기술에 대한 부분, 축산검역본부는 가축 질병, 반려동물에 대한 거, 환경부는 물환경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수산과학원은 수산 분야에 대한 항생제에 대한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외국의 케이스가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서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그 이게 이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출연연 사업으로 내놓는 사업이 이제 다재내성교 극복기술 개발 사업을 매년 저희 복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품목 허가 쪽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다재내성 극복 기술이라든가 내성이 발생이 안 되게 억제하는 기술. 그래서 우리 반정우 박사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주셨는지 작년서부터 그 연구재단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억제와 극복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감염병 예방 치료 솔루션에 대한 이러한 그 사업이 예타를 거쳐서 현재 이제 그 TRL 5 이상의 항생제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400억이고 1년에 600억 정도고, 여기에 그 복지부의 기존 사업비가 200억, 신규 사업 예산이 200억, 민간 투자비가 200억입니다. 그래서 640억 그 펀드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 현재 예타까지 다 지났고, 지금 이제 마지막 그 과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곰팡이 세균성 감염성 치료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그람 음성에 대한 치료제 부분들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이제 곧 공고가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마지막 확보가 되고 나면 바이러스성 질환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균성 질환에서 그람 네가티브 쪽의 부분이 있고, 항진균제, 결핵 비결핵에 대한 항상균에 대한 예산들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네,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치료 예방 솔루션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4월달에 제가 그 ECCMID 유럽 미생물 학회 다음 끝나고 나서 아이코하라는 학회가 그 유럽에서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원헬스 안티마이크로비얼 레지스턴스라고 해서 벌써 얘들은 이제 2차 학회를 벌써 하고 있고요. 그래서 ESCMID에서 지원을 받아갖고 원헬스 항생제 내성만 연구하자 하는 것들을 1차 연도는 지난 2015년에 덴마크에서 했고, 2차를 요번에 네덜란드에서 했는데, 뭐 테마도 되게 많고요. 그 내용들이 이러한 그 환경 중심으로 또 동물 중심으로 해서 사람 간의 그런 그 항생제 내성에 대한 부분들을 학회에서 3일 동안 이 원헬스만 얘기를 하는 학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제가 못 뵀으니까 못 가셨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주요 연자들을 저희가 9월 달에 모시고 국내에서 그 원헬스 국제 심포지움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많이 홍보 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